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 중입니다. 반이스라엘 무장 투쟁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이슬람식 사회복지 사업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5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방 철수한 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정치에 참가해 2006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이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봉쇄해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하마스는 앞서 4차례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5천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받자 곧바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현지 상황과 법인, 피해, 유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법인과 연구소가 국경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전자도 현지 직원들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제품 선호도가 상당한 지역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 46%를 기록하며 애플 29%를 훌쩍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전시장 점유율은 삼성 12.9%과 LG 12.3%가 1, 2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이번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토요타가 14%로 2위를 하는 것과 비교해 배 이상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동 지역 1호 자유무역 협정 FTA로 한 이스라엘 FTA 효과가 발생했지만 양국의 무역 거래는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로 95% 이상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으며 특히 7%에 달하던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돼 현대차그룹 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돼 왔지만 전쟁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현재 양측의 사상자는 수천 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은 마치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폭격처럼 정보 실패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방위군 자산을 고려할 때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이후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습니다.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도입했고, 지난 2021년 말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지하벽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방어막이 무너졌고 하마스 대원들은 국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스라엘 모사드는 물론 CIA 등 정보기관이 깜깜이었던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텔아이브 지역에도 여러 차례 로켓 공격이 가해졌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항공 관문이자 정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최대 도시로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로 로켓포 5,000발 이상이 발사되면서 아무리 강력한 방어 시스템도 이들 모조리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마스의 이런 기습 공격에는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는 중동 평화무드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하마스의 공격 배경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 중재로 UAE, 바레인, 모로코 등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맺어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도 미국의 지원 아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우디와 미국과의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의 중동 전략에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미국 측에 유가가 높다면 내년 초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미국과 방위 협정을 추진했고 미국 의회의 호감을 사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키우려고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요청을 묵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석유와 안보를 맞바꿔온 양국 간 긴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는 사우디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돼 왔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IAEA 정기 사찰을 수용하는 선택까지 했는데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앞서 사우디가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한미 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다시 중동 지역에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선회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동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차 방문했고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네옴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R&D 센터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 확보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 7천여 곳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국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방문에 앞서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평가받는 이집트 내 삼성전자 TV, 태블릿 공장을 찾았었죠. 삼성이 중동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중동 시장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삼성전자 주요 사업인 스마트폰과 TV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동 시장은 차세대 가전시장의 거점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삼성전자 TV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LG전자도 21%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높은 인구수와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여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을 통해 달러를 벌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방위 수주를 통해 경기 침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지만 그럼에도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계 총수들은 오는 21일께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사우디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도 사우디 측과의 기존에 합의한 투자 집행을 위해 이달 중 구체적인 후속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네옴시티뿐 아니라 플랜트와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 간 대규모 추가 투자 협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아 기업 총수를 만났을 때도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과 협의한 프로젝트 규모는 300억 달러였습니다. 사우디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약 12%에 불과해 경제 다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비석유 부문 수출을 현재 10%대에서 2030년 50%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광활한 사막 탓에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인구 약 3,600만 명 중 절반이 40대 이하여서 차량 구매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한국차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된 자동차만 해도 64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전체 사우디 수출액 중 3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작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55만 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이고 코로나로 위축된 2020년보다 20% 성장해 있습니다. 특히 2030년 판매량은 7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토요타는 올해 상반기 33% 점유율을 보였고 몇 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또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지리차 등 중국 차량들은 20%부터 40% 정도 저렴한데도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강점이 있는 SUV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한국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사우디 전기차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바꾸고 네옴시티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운행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사우디의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반제품 조립 CKD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초자동차 산업 공동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공장을 건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동 시장과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우디와 현대차가 MOU를 체결하자 일본 언론은 크게 당혹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리 도요타가 중동 시장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차뿐 아니라
부품 및 타이어 업체가 일제히 사우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는 LG엔솔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시드의 대주주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한국 타이어도 사우디 대기업 빈시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출시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는 지난해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상주 근로자는 이미 6만 명, 규모로 터 닦기 등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네옴에 투입된 건설 장비만 6천여 대 수준으로 국내 건설 장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두산, HD현대 등 우리 브랜드를 단 굴삭기와 도저 등이 작업 중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자가 40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향후 건설 인력과 함께 건설 장비도 대규모로 확대 투입될 전망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205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네옴 관련 시장 규모는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네옴시티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돼 빠른 사업 추진이 절실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HD현대는 무인 도저와 굴삭기 등을 선보였고 네옴시티 건설 현장 투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스마트 기능도 한국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로봇 친화형 빌딩 1784에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 이후 사우디에서 보낸 두 번째 장관입니다. 사우디 주요 인사의 네이버 방문은 벌써 9번째입니다. 사우디는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한국과 쌓은 신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장관 일행은 최근 KAI를 방문해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방산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동 정세가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사우디와의 경제 및 방산 협력에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중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길 바랍니다. 유럽을 다 합쳐도 한국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위싱턴 포스트, CNBC,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직접 보도한 한국 방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탈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황을 되짚어보는 심층 기획 기사에서 한국산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으로는 한 달에 9만 발 이상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공급한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P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문이 거론한 한국에서 이송됐다는 포탄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사용되는지 미국이 한국발 포탄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움으로써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한 포탄 재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직접 지원 물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대미 무기 수출은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을 생산량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약 수십만 개를 공급한 뒤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작업까지 하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까지 한국 측에 연간 1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공장 건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화는 이제 더 빠른 공급을 위해 스페인 탄약 업체와 협력하여 스페인 내의 탄약 생산 기지를 추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최초로 유럽 탄약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요가 급증하는 155mm 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나토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 K9A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송사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방산 능력에 대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매력적인 가격과 더 빠른 배송 시간을 통해 서구 방산업체와 값싼 중국 개발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국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독일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울의 오지 총 방산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만 한국의 132개 기업이 8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퇴역 호위함입니다. 이 함선의 수정된 버전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군용 장비를 운용 중인 다른 만인 국가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방산업체로는 한화, KAI, LIG 넥스원, 현대로템입니다.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X에 전시됐습니다. 한국 방산 장비의 주요 고객 중 다수가 이곳에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로켓 발사기, 탱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 8월 한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폴란드의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매우 중요한 안보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표준과의 동맹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인 첫 번째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데는 불과 3개월, 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2018년 헝가리는 독일의 레오폴 전차 44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차 1대만 인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업계의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과 치른 비극적인 전쟁 이후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오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무기체계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더 많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에서 한국군은 처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하고 보급한 북한 공산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위임, 통치하에 한국을 지원했고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전쟁의 상처와 주기적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괴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몇 가지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징적인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빠른 납품 일정입니다. 둘째, 제조 효율성과 우수성입니다. 셋째, 방산업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다른 경쟁 솔루션에 비해 매우 비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성능과 화력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둘째,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고객의 피드백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한화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47억 달러 규모의 호주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129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군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수많은 거래 중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호주 레드백 입찰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많아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구축은 또한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폴란드의 계획의 일부이며 특히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소련 이후 장비 교체, 폴란드 군대의 규모 확대, 협력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 개발 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외국 파트너와 함께 현재의 방산 수출 속도가 2027년까지 지속된다면 한국이 2027년에 4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 최대 방산업체가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화의 시설이 어떻게 폴란드로 향하게 되었는지, 미래의 나토의 무기고를 강화할 수 있는 잠수함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속도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5년 만에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방위 산업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한국이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는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거대 국방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서방 군사 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화 공장 내부 근로자들은 수십 대의 K9 자주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가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일환으로 이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건설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주요 판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스는 3단계로 완료됩니다. 무기의 뼈대를 조립하고 부품을 연결한 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배송은 신속하게 이르렀습니다. K9의 첫 선적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의 다른 무기 거래와는 대조적입니다. 한화는 빠른 완료 시간이 신규 고객 유치 전략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 고조된 지역적 긴장 때문에 한국이 일부 서방 국가들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주로 전통 전장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항공기,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반면 한국은 대포 등 여타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발전된 해군 설계를 서방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화의 조선소에서는 직원들이 최신 잠수함인 KSS-3를 비롯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잠수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화는 이 디젤 추진 선박을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한화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고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과 생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신 이곳이 잠수함 압력 선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잠수함 압력 선체 공장은 약 90% 정도 자동화로 되어 있고 회사는 2027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설계가 미래에 금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으로부터 나토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210제곱미터로 이는 전 세계에서 107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170배, 캐나다가 99배, 미국이 98배, 중국이 95배에 이르고 좀 작다는 일본이 3.8배, 독일도 3.6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 영토는 11.3제곱미터가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남도 영토는 지난 10년간 약 101제곱미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이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올리 만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년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림해 새로운 땅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국토 면적 대비 간척지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 중 10%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호수나 강입니다. 실제 육지 면적은 그보다도 작은 33,481제곱미터인데 이 중 17%, 즉 7,000제곱미터가 간척으로 얻은 면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25%는 해수면보다 낮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불에 잠길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영토인 독도 바로 아래에 자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해양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독도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다는 아직까지도 그 속살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수산자원을 얻는 곳이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좁은 육지를 가진 국가가 영토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섬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을 말하는데, 이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작은 섬을 넓히거나 바다 아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공섬 때문에 분쟁을 겪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 치열하게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입니다. 중국 본토 연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암초 및 산호초 약 200여 개가 군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중 7개 암초의 강제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죠. 이 외에도 수비암초, 파이어리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만든 후 활주로와 군인 막사를 지어 이곳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 지역은 중국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영해로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에서 12L이 약 22,224km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고 여기부터 370.4km에 해당하는 200캐리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됩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본토 연안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지역에 인공섬을 지은 후 이곳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해양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를 차지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인공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 총로우를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는 중입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간조시의 2m, 만조시의 30cm도 되지 않은 높이에 작은 바위 하나를 일본의 최남단 영토라며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었죠. 파도에 마모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UN 대륙붕안개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 암초를 섬이라는 의미의 오키노토리시마 총노언여다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청원이 효과가 없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UN 해양법 제121조에 따르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축되지 않도록 수몰 방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등기상 면적이 고작 9제곱미터에 불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역시 UN 해양법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위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지역이 일본의 섬으로 인정되면 여기부터 12L이 12 nautical miles의 영해가 생기고 200캐리 200 nautical miles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생겨납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 영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어진 약 40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양 영토가 확보되죠. 다만 위 법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파랑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 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공섬은 섬이 될 수 없고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만 유엔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인공섬이 아니라 산호초를 키워 섬으로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독도 얘기를 하다 말고 이렇게 장황하게 인공섬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일까요? 왜냐면 최근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독도의 크기를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는 언론에 노출된 사진으로만 독도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바다 위 독도의 면적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 섬 89개를 합쳐 87,554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해양 영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도는 절대 작은 섬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 잠긴 영토를 면적으로 바꾸면 그 크기가 무려 70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즉 바다 위 독도 면적의 무려 3,500배에 해당하는 크기에 영토가 바다 아래에 있고 바다 위 드러난 높이는 동도 98m, 서도 168m지만 바다 밑에서 높이를 재면 2068m로 1947m의 한라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섬 하나라는 노래 가사처럼 독도는 외로운 섬도 아닙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아래에서 산이 있는데 이를 해산 하해산이라 부르는데 독도 인근에는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등등 1000m가 넘는 해산 4개가 있습니다. 동도는 처음 독도를 정벌한 신라 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따서 이사부길, 서도는 함부로 독도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까지 찾아가 알린 안용복의 이름을 따서 안용복 길로 지었죠. 그런데 한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 VANK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 안용복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인공섬으로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 근처 바다에는 이 시설은 원래 요새였습니다. 186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포츠머스항을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군사용 인공섬인데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습니다. 덴마크 역시 인공섬을 건설 중인데요. 지난 2021년 덴마크 의회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유틀란트 반도 해상에 1150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에너지섬을 2033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축구장 18개 크기로 계획된 이 인공섬에는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약 38조 원을 투입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무려 400개 넓이의 거대한 인공섬도 세워집니다. 덴마크 의회는 리네트울름이라는 명칭의 약 2.6제곱킬로미터짜리 거대한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인공섬을 위해 흙 8천만 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207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인공섬에는 3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전철이 시내로부터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선례로부터 힌트를 얻은 방크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을 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지가 생겨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동해바다 아래 깨끗한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한 일본의 해양, 영토 침략 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해양 영토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등을 포함해 부르는 용어로 영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일본이 우리 해양 영토에 대한 침략을 시도한다면 최저의 일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 영토 하나를 넓히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 영토 확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방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방크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와 해양 영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문 한국 지도 1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를 비롯 안용복 해산, 왕돌초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서해, 남해, 동해에 숨겨진 우리 해양 영토를 담았죠. 특히 안용복 해산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에 위치한 해산으로 국제해저지명 소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마라도, 남서쪽 이어도에 하나, 신안 가거초와 옹진 소청초에 각각 하나씩 해양과 악기지를 두고 있지만 동해는 그 지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과 악기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여의도 땅 2배 크기의 광활한 수중 암초, 왕돌초의 과학기지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해는 수심이 얕은 서해나 남해와 달리 평균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심해 연구에 적합할 뿐 아니라 특히 왕돌초 부근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어종이 풍부합니다. 이에 울진군은 왕돌초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여러 계획을 진행 중인데 현재는 해중생태과학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됐죠.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은 울진군과 함께 울진군의 심해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바다를 잘 통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민족은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물론 바다라는 존재가 있어야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 것인데 몽골이나 우크베키스탄 등 최소 한 개 이상의 다른 국가를 거쳐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내륙국 landlocked country과는 달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흔히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바다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 쌓여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처럼 미래 자원의 보고인 우리의 해양 영토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해오던 국가들을 크게 좌절시키고 있다는 국면이 나온다는데요. 이들은 때를 지어다니고 한국의 불법스러운 물건을 유통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터에서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며 한국어도 학습하지 않는 등 떼지어다니는 문제가 있다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 내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동남아의 기타 작은 국가들의 청년들은 한국에 어떻게든 와서 일하려고 진심으로 애를 쓰고 한국어까지 배우는 등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한 국가가 매우 주목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해당 국가는 한국을 존중하며 절차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에서 동남아인데 이렇게까지 애를 쓰며 진지한 나라는 처음 봤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한국인이 가졌던 해당 국가에 대한 오해를 씻는 계기가 될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매우 순수하며 한국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등으로 한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한국의 법 질서를 해치는 건 물론이고 사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는 다름 아닌 베트남이며 비교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해버리고 또한 한국을 존중하는 이 나라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베트남에서는 그제서야 한국을 붙잡는 모양새가 펼쳐진다는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 내의 베트남 불법 체류자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의 여행객들이나 기타 유학생이 대거 막혀버린 것이죠. 국가 간의 이동이 근 2년간 상당히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게 되었지만 문제는 베트남이 이전부터 상당히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국에 수많은 이들을 보내왔다는 점입니다. 2018년 말 당시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의 부유층 도시에 있는 거주민들만 한국에 5년 비자가 나온다고 했으며 이들은 평균 생활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일 정도로 베트남 월 평균 20만 원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한국에 가더라도 전혀 불법 체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국은 안전하다며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설득에 따라 한국은 하노이와 호치민화 같은 곳에도 도시 체류자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들의 인구는 각각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였고 구성원 모두 생활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양국이 협의를 한 데다가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를 불러올지는 몰랐던 것이죠.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 소식이 나가자마자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었고 너도 나도 한국 비자를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5년짜리 복수 비자를 받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왜 이렇게 베트남인들이 이 5년짜리 관광 비자에 열광했는지는 너무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이 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얘기한 것은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여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아예 잠적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불법 체류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잠적도 쉽고 도망치기도 쉽게 만들어졌으며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부 한국인들도 오히려 이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베트남 불법 체류 브로커가 발달했고 그 가운데 업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말에 시작된 복수비자로 인해서 베트남 불법 체류는 5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은 여행객으로 온 사람들과 유학생들 및 최근 수년간 유행한 국제 결혼의 인원도 많았습니다. 이 역시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하나도 지켜도 되지 않은 국가로 본 것이며 그들이 한국을 그저 월급 많은 나라로 몇 년 바짝이라고 돈 벌고 뜨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식적인 루트로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대부분은 불법이 관여되었고 국제결혼으로 오는 인의 상당수는 이미 유부녀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얻어서 베트남 현지의 남편을 데리고 온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 등 베트남 요리 등에 관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 것도 그에 기여했는데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요리사 비자인 이치를 발급된다며 공인 요리사 자격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요리사들은 그저 한국의 불법 체류로 일하는 목적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비자 등을 실행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한국 당국은 비자 정책을 대폭 수정했는데요. 베트남 불법 체류자 급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내 치안 불안 문제까지 대두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중국과 태국 불법 체류자까지 관리 자체가 이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행태가 지속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가 그렇듯이 접수한 방 한 개를 빌려놓고 사토부터 5명이 생활해 가면서 주변 동네 치안을 불안하게 하고 코로나 집단 감염 및 고성방가 등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베트남 브로커 AMI가 임금을 불법 체류자인 B, C 등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얽혔고 이러한 다툼 등이 한국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법무부는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복수비자를 축소하는 단계로 들어섰고 이칠 등의 요리사 비자의 직업비자 역시 검토는 물론 발급을 축소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통점은 대부분이 한 달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2터부터 3년 정도 고생하고 나면 베트남 시골에서는 저택을 짓고 평생 먹고 산다는 소문이 나자 너도 나도 한국행을 택했는데 이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뜻밖의 대답을 들려왔는데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야말로 과거 한국이 미국을 생각하듯 코리안 드림이 베트남인 가운데 급속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다녀와서 베트남 지방에서 저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입소문도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베트남인들은 한국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트남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을 속였고 불법 체류자들이 2배 이상 증가하기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한국을 그저 한번 이용해 먹으려는 한탕주의가 전국민적으로 퍼졌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서 논의했듯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로 국경이 닫혔고 이런 분위기는 그나마 수그러들었으나
이제 다시 한번 국경이 열리면서 베트남에선 한국에 대한 방문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인데요. 동남아를 조사한 결과 유독 베트남에서 한국을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박항서 호 등 최근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꼽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여행을 와서 잠적하고 한몫 잡자는 이야기가 젊은 이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에 방문할 생각으로 가득 차 결국 먹잇감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국경을 열고 외국 관광객을 어느 시점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상은 하지만 추후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시즌이가 시작될 것에 잔뜩 긴장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에 한국의 동남아의 신생국가를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도 옆의 섬나라 스리랑카인데 한국에서는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스리랑카는 인도와 비슷한 나라로 치부되며 역시 베트남과 별로 다르게 없다는 선입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리랑카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파견법을 매우 잘 지키려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교육훈련 심사 중 15개국에서 스리랑카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교육훈련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원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스리랑카 청년들은 한국어 시험의 통과부터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된 상태로 한국의 절차를 무시하고 입국하는데 이들은 스리랑카에서부터 철저하게 언어와 한국 문화 등을 의어 시험을 보며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정식적으로 산업연수생을 보장하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표를 발급받은 이들만 정식으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조치합니다. 한국의 모든 과정을 존중하며 또한 그들은 스리랑카의 인재들을 한국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받다는 것이 스리랑카의 엘리트 계층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훈련원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스리랑카의 청년들로 구성되었고 강도 높은 군대식 체력 훈련도 받고 이는 한국 공장의 산업연수생으로 파견 시에 공장 근무를 견딜 수 있도록 체력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스리랑카를 높게 평가했으며 선순환으로 스리랑카인들은 이런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스리랑카는 현재 정치인들이 중국과 1대1로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주목할 사안은 베트남과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에 무조건 불법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한국의 외교 당국과 법무부,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공지를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잘 준비시켜서 준비된 이들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 학습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청년들에게 주문하면서 한국어야 말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건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에 민폐 끼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려면 언어가 돼야 한다며 기타 다른 국가와 차별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리랑카 해외 교육청장은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우리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 사장님들이 이들을 잘 사랑으로 살펴주고 고용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인들도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당연히 높은 급여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명이 와서 한국에 일하면 대가족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가 보장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국행 욕심을 낼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방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에서는 베트남과 같이 한국을 이용하려는 국가 비자를 철폐하고 스리랑카처럼 한국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국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소한 한국의 정책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인재들이 파견되어야 문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